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한 언론사 미국 여기자가 한국의 기사를 취재하자며 말하고 있는 동료들을 상대로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한 국가냐며 중국의 1대1로를 취재하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미국인 동료가 중국 관련한 기사를 보여주었고 순간 언론사에 있던 동료들은 일제히 얼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멜리사 첸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티가 나듯 저는 중국계 미국인 2세예요. 베이징 출신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는 5천년 문명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자랐습니다. 그런 배경 덕에 아시아, 특히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컸고 그 결과 아시아 전문 기자가 되어 중국과 대만 관계를 주로 다루는 기자가 되었고요.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꽤 커서 일을 할 때는 일만 해야 한다 주의예요. 일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저희 팀의 마이크 존슨이라는 남자 직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첫인상까지는 괜찮았어요. 정확히 첫인사를 할 때까지만요.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좀 보세요? 인 거예요.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도 그렇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심지어 한국 드라마 얘기라니 요즘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유행인데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에서 베껴온 거잖아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바로 표현했습니다. 마이크, 여기서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마이크는 눈치가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주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멜리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봐요? 한국 드라마 그거 진짜 재밌는데. 차라리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눈치를 봤다면 안 그랬을 텐데 마이크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마이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국 드라마, 영화를 한 번씩은 봤더라고요. 지금까지 팀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안 해서 몰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이크가 물꼬를 트니 관련된 이야기가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고 이후로 마이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걸 한국과 관련된 걸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도 삼성 거였고 노트북, 태블릿, 심지어 차까지 현대 자동차 제품을 탔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기계나 기술에 관심이 많잖아요. 마이크도 그런 편이었는데 마이크는 삼성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건 혁신이라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번에 나온 삼성 AI 기술 보셨어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통역하는 건 기본이에요. 이젠 외국어 공부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통역을 해주는 이어폰도 나올 예정이라던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AI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삼성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한국 얘기를 하는 마이크가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나지막이 경고했어요. 마이크 씨,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런 사소한 잡담은 그만하시죠. 그리고 AI 기술을 도입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장 제가 쓰는 애플 핸드폰만 해도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자 마이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AI 기술 개발에 열심인 건 맞죠. 그런데 애플은 너무 느려요. 삼성은 이미 제품 출시부터 해서 문제없이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검증했는데 애플은 기술을 만들었다고 말만 할 뿐 제대로 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한국이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계 미국인이라서 국적이 미국이기는 하지만 제 뿌리는 중국이기에 미국 기업인 애플의 성과를 지적하는 게 별 타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마이크 씨가 삼성 얘기를 할 때 비교군으로 왜 애플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샤오미도 있는데요. 이 말을 들은 마이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샤오미 얘기가 왜 나와? 라는 반응이었어요. 에이 설마 샤오미도 얼마나 큰 규모의 회사인데 저렇게 생각하겠어 라고 판단한 것도 잠시 마이크의 입에서 불쾌한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미를 삼성이랑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라고요? 아직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부족한 게 많아서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은 같은 한국 브랜드인 LG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도 마이크가 왜 이렇게 한국에 미쳐있나 궁금했지만 이젠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삼성을 사는 이유는 삼성이 고급진 브랜드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실제로 비교해보면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름만 믿고 비싼 값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샤오미는 삼성이랑 달라요.
브랜드 이름 믿고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삼성은 기업으로서의 양심이 떨어진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안 그래요? 마이크는 제 말에 오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내구성과 연결이 되죠. 샤오미가 쉽게 고장 난다는 건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AS도 잘 안 되고 말이죠. 반면에 삼성이나 LG는 내구성 면에서도 뛰어나고 AS도 잘 돼요. 저희 집 삼성 세탁기는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고장 한 번 난 적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샤오미 청소기는 2달도 안 돼서 고장 났는데 이후에 산 삼성 청소기는 마찬가지로 5년 이상 사용 중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삼성이 더 저렴한 거 아닌가요? 진짜 가성비는 이런 거죠.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유치하지만 저는 마이크보다 먼저 회사에 들어온 선배입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후배가 선배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쁜 티를 내려고 하는데 뒤에 이어진 마이크의 말은 그 생각을 쏙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멜리사, 혹시 샤오미 제품 중에 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이번에 샤오미가 고객 약관에 도청 관련된 걸 넣어놨던 게 문제가 됐어요. 에어프라이기가 사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인터넷에 공유한 거죠. 이 말을 하는데 진심으로 걱정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청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죠. 도청이란요? 그것도 에어프라이기가요? 요즘 전자제품이랑 핸드폰을 연동해서 많이 쓰잖아요. 샤오미 제품을 등록해서 쓰는 어플이 도청을 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순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청도 하는데 감시는 못하겠어? 카메라 달린 제품은 쓰지도 못하겠네. 세상에나, 나 샤오미 로봇 청소기 쓰는데 청소기에도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이걸 어쩌지? 한쪽에서는 샤오미를 버리는 게 낫겠다는 소리까지 나왔고 마이크는 그런 사람들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처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추천은 제가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이것도 모자라서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전문 기자잖아요. 안 그래도 팀원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고 이런 상황을 만든 마이크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씨, 지금 이게 우리 일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중국 브랜드가 도청을 하든 말든 그건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퇴근 후 친구들 만나서 하세요. 저는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이후로도 마이크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면 은연중에 티를 냈으니 이젠 알아서 그만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마이크는 대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다루는 기사를 냈습니다. 마이크가 그런 기사를 냈다는 걸 들었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기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의 조회수가 폭발을 하더니 이젠 상사들까지 마이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를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제부장님이요. 윗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걸 마이크가 시원하게 기사로 적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했으니 칭찬하고 싶으셨겠죠. 저는 한국을 좋아하는 마이크가 드디어 한국의 덕을 본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중국의 1대1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대뜸 저를 부르시더니 지금 하는 걸 접고 한국의 방산 수출에 관한 기사를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싫다고 했죠. 저는 지금 중국 1대1로를 취재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건 1대1로가 아니라 한국의 방산업이야. 아시아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 취급을 받던 한국이 세계 방산을 주무르려 하고 있는데 이걸 취재하지 않으면 뭘 한다는 거지? 저는 국제부장님의 감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마이크가 쓴 기사의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약 29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심지어 K2 전차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추가 발주 계획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충분히 혹할만 했습니다. 부장님은 나토에 포함되어 있는 폴란드가 같은 나토 연합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선택한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라면서 대체 한국 무기의 어떤 점이 폴란드를 사로잡은 건지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부장님은 기사를 보고 대체 한국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도 갈 때까지 갔네 라고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폴란드가 못 사는 후진국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면 좋은 무기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니까요. 제가 부장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을 봤다면 하라는 대로 했겠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를 계속 취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총애를 받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지른 건데 부장님은 제 생각보다 많이 단호하셨어요. 그래? 그럴 거면 사표 써. 기자라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네는 지금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서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군. 1대1로 취재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른 회사를 가던가 아니면 혼자 일해.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대체 한국이 뭐길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얘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로서의 순수한 궁금증으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우선 마이크의 기사에서 다룬 내용부터 정확히 사실 파악을 해야 했죠. 마이크가 푼수처럼 굴기는 해도 일은 확실히 하는 편인지라 내용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청ung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너무 수월하게 된 탓의 과장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미사일까지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4조 원 규모의 계약이 아랍에미리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는 원래 돈이 많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 사지 뭐. 라는 판단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얼마 뒤 미 육군이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 평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공론화한 건 아니지만 교체를 앞두고 있는 현재 운용 중인 M109 자주포의 대체제로 K9을 유력한 도입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강대국이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니 처음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있다 보니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 몇 개 사주려는 건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미 육군이 K9을 선택한 건 이미 K9 자주포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검증된 무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봤다는 거죠. 심지어 미 육군 관계자는 K9 자주포 검토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K9의 신속한 기동력과 정확한 화력이 큰 강점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폴란드는 이미 대규모 도입을 결정했고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K9을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미국도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고 했죠.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 아랍에미리트가 4조 원을 투자한 게 돈이 남아서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알지 못한 한국에 무언가가 있나 싶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봐줄 거라고는 예쁘장한 젊은 가수들과 배우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 편견에 조금씩 금이 가는 것 같았어요. 미국 또한 K9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부장님은 무척 상기된 얼굴로 그래, 역시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어. 한국 방산 수출을 제대로 파봐 라고 말하며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던 마이크와 말이죠. 마이크는 제가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늘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라면 서먹하게 있었을 텐데 마이크는 한국에 가면 해야 할 것을 싹 정리해서 저한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뭘 보고 올지, 뭘 사야 할지 등등 세세하게 적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당연히 예민하게 굴었죠. 마이크 씨,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일에 집중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일이 먼저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먼 곳에 가기로 한 거, 밥을 먹어도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짬날 때 볼 수 있는 거 보고 오면 좋잖아요. 다른데 둘러보지는 못해도 밥은 꼭 먹어야 하니까 밥은 여기 리스트에 있는 데서 먹을 수 있겠네요. 말만 이렇게 하고 일을 못하면 뭐라고 할 수라도 있는데 마이크는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하고 연합훈련을 갈 때까지도 실수 한 번 없었어요. 실수를 해야 한식 먹자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화력 시범 특별 공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한 저는 공간을 가득 메운 인파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는 미국인으로서 한미연합훈련에 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다른 나라 취재진은 대체 왜 온 건가 싶었죠. 처음에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오랜 동맹을 맺어왔고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적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취재진들이 집중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행사장에서 공개될 한국 무기들의 화력이었죠. 다른 국가 취재진들과 섞여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비가 와서 지면이 저렇게 미끄러운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적당히 젖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진흙탕이 됐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1대1로 취재를 멈추게 했던 그 대단하시다는 한국의 무기의 시연이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마이크, 그거 알아요? 땅이 이렇게 진흙처럼 되어버리면 장비가 제대로 안 굴러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K9을 직접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제대로 움직이는 것도 못 봐서 어떡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마이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하거나 아쉬워하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한국인들이 비가 오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 리도 없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비 온 다음 날에 시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며 되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믿는 게 대체 뭐길래 이러는 건가 생각하던 찰나,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곧 K9 자주포 사격 시연이 시작됩니다. 취재진 분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고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몸이 경직된 채 시연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실루엣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볼 때는 커다란 공사 장비 같은 걸로만 보였는데 이내 K9의 모습이 등장하자 그 위험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무기를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K9 자주포는 70톤에 가까운 거대한 장비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퀴만 잘 굴러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모두의 걱정을 한 몸에 받았던 진흙탕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운행이 가능했죠. K9은 질퍽한 바닥 외에도 경사면을 비롯한 다양한 지형에서 운행 가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는 저도 저 정도라면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운행을 마친 뒤 K9은 포신을 서서히 들어 올렸고 이내 쾅 하는 포성이 울렸고 저는 미처 막지 못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크가 저를 툭툭 치더니 상기된 얼굴로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발사된 포탄의 모습이 중계되고 있었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K9에서 포성이 울린 건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아가고 있던 포탄은 총 3개였거든요. 게다가 그 포탄 3개는 각각 다른 탄도로 발사해 각각의 표적을 조준한 상태였습니다. 크리스, 이게 지금 무슨 MRSI라고 해서 최대 3발을 서로 다른 탄도로 발사하는 거예요. 저도 정보만 알았지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보니 대단하네요. 심지어 K9에서 발사된 포탄은 40km 떨어진 곳의 표적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취재진이 아닌 군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박수까지 치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1m의 오차도 안 나네요. 자주포가 저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게 가능한 일이었다니. 그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광경인지를 알겠더라고요. K9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흙탕을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가로지르더니 갑자기 정지했고 그 상황에서 표적을 조준한 뒤 포격을 이어나갔어요. 제가 생각한 포병 장비는 화력이 센 만큼 느리고 조준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K9은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심지어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가 갱신됐고 포신이 자동으로 조준까지 되고 있었죠. 사람이 직접 목표물을 설정하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서 정밀한 계산을 해주니까 조작이 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들은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폴란드 취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K9 시연이 끝난 뒤 폴란드 기자에게 가서 인사를 건네었어요. 그런데 폴란드 기자의 태도가 떨떠름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구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자들 말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 수입한다고 했을 때 폴란드는 바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한테 정보 좀 공유해달라고 하네요. 오늘만 해도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10댓 명이 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자님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저는 사정사정하며 빌다시피 설득을 했고 폴란드 기자는 한숨을 내쉬며 딱 한 가지의 대답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샀을 뿐인데 상하 관계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폴란드 기자에게 한국산 전차 외에 한국이 내세울 만한 무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K9의 위력은 제가 봤으니 인정할 수 있었지만 다른 무기들은 아니니까요.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폴란드 기자는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라는 듯이 눈을 반짝이면서 긴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공군, 해군 모두 한국산 무기로 무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의 공군 전투기 기술력은 대단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 드론봇 편대입니다. 드론봇 편대는 수십 대의 드론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적을 포위하고 교란하고 타격하는 것인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드론봇 편대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딱 필요한 무기죠. 그런데 폴란드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까지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과 동급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인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과장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이크는 이 소식을 이미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자는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았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앞으로 어떻게 성능을 개량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2035년까지 세종대왕급은 SM-3, SM-6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고 이 외의 모든 함대에도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산 무기의 수요는 미친 듯이 높아질 거예요. 우리 폴란드를 바보 같다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후회하면서 땅을 치겠죠. 그 사이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인지 마이크는 한국의 드론봇 전투 체계는 중국이 아직 개발 중인 기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은 개발 중인데 한국은 실전에 배치했다고? 한국의 무기 좋은 거? 오케이, 인정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네? 그래, 수고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쉬웠어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보다 무기를 잘 만든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뿌리를 둔 사람이니까요. 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돌봄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까? 한국은 중국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잘 나간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KF-21까지 직접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국의 KF-21은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를 이렇게 만드는 나라는 몇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걸 한국이 해냈더라고요. 게다가 최대 속도는 마하 1.81이고 제 머리 위로 지나가도 지나간 줄 모를 속도였습니다. 전투 행동 반경은 1389km에 달했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까지 장착이 가능한 그야말로 괴물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알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전투기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곧 신형 전투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그 누구도 중국이 공개할 전투기를 기대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걔들이 그런다더라 라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죠. 반면에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이 무슨 잠수함을 개설한다더라. K9에 어떤 기능이 더 들어간다더라. 이번에 어느 나라가 뭘 계약했다더라. 등등 한국 국방과 관련된 내용은 뭐든지 화제가 됐죠. 취재를 마친 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국방을 쥐고 흔들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시 최근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뀐 이후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투어 한국을 찾고 있고 하루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눈이 벌게진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현상들을 누구보다 빨리 기사로 만들어내고 있죠. 만약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의 무기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저희는 앞으로 당분간 아시아면에서는 한국 이야기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국과 미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시아라고 하면 한국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인에 대한 규제를 높이면서 미국 내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은 중국보다 못난 나라, 가진 게 없어서 중국 걸 베끼고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직접 가서 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으니 가장 먼저 눈에 보인 게 마이크였습니다. 저는 한미연합훈련 취재 후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이크가 하고 싶었다던 일들을 함께 하고 돌아왔어요. 그중에는 마이크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맛집 탐방도 했었는데 그때 먹었던 한식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 돌아온 이후로 쭉 마이크와 한식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극도 봤는데 처음에는 한복이 나와서 불편했어요. 저는 한복이 한 풀을 베낀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중국이 잘못 퍼뜨린 사실이었습니다. 한복은 중국에서 베낀 게 아니라는 말에 반박하려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한푸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입던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수민족들은 정작 한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들도 난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전통 의상이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는 묵살되고 오로지 한국이 한푸를 베꼈다는 거짓 정보만 새어 나오는 걸 보면 솔직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또 한푸와 한복을 비교해보면 한복이 월등히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한푸는 뭐랄까, 억지로 예쁜 척 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어떻게 가짜가 진짜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한복이 진짜이기 때문에 한푸보다 나은 거겠죠. 저는 한국 문화를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제 오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좀 더 빨리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요. 요즘에 한국에서 방영되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기다리는 한 주가 무척이나 설레네요. 혹시 안 보셨다면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미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의 동향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은 한국에 남을 것이라 떼를 쓰고 있는 한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한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후난성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장리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집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랬죠. 우리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찬란한 역사,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말을 매일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중국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선진국이자 인류 강대국이라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건 일종의 세뇌에 가까운 신념이었죠. 그런데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신념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한류 열풍이 불어오며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죠. 중국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VPN을 사용해서 구글을 이용하는 층들이 많아져서 이미 중국 깊이 한국의 문화는 이미 파고 들어왔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패션, 한국의 음식들을 접하며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진짜 선진 문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동안 중국 정부가 주입하고 만들어 온 최고의 중국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갔고 결국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갔다 오기로 했어요. 갑자기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 깜짝 놀라셨죠.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갈 거면 뭔가 조금 더 그럴듯한 곳으로 가야지. 왜 하필 그런 쥐뿔도 없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니? 게다가 중국 출신인 네가 한참 아래인 한국으로 뭘 배우러 간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아. 예전에 한국은 우리 중국을 대국으로 모시던 작은 나라인데 거기로 무슨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는 거니? 넌 창피하지도 않니? 그렇게 말하며 어른들은 제 결정을 한심하게 여기셨어요. 중국에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중국의 옛 영광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세계 최고인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 가겠다는 제 결정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어른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매력에 눈을 뜨고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중국 어른들은 그 뻔한 사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저희 집안 어른들은 그저 억지 논리로 한국을 무시할 뿐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런 생트집들을 모조리 뿌리치고 한국 유학길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집을 박차고 나왔지만 내심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른들의 반대를 뚫고 제 의지로 강행한 한국행이었으니까요. 생각보다 한국이 별로이면 어쩌지? 어른들 말처럼 한국이 중국보다 한참 뒤처지는 나라라서 유학 간 보람이 없는 일은 아니겠지? 한참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 두리번거리며 입국 심사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후 한국의 우월한 첨단 기술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한국 공항의 입국 심사장에는 사람들의 신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주는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이곳은 공항이라기보다는 꼭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 정거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 과정 또한 비현실적으로 빨랐고 공항 내부에는 글로벌 기업이 만든 고가의 로봇 청소기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공항 여기저기에 항공권 무인 발급기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고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종합해보자면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한국인들의 생활에 실제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는 여기는 중국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중국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 해외에서 투자도 받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술의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은 많이 없거든요. 중국 공항에서는 아직도 입국 심사나 항공권 발권을 대부분 사람이 맡아서 하고 공항의 청소도 전적으로 사람이 담당하는데 한국은 중국과 차원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때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을 모시던 한참 아래 국가야 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중국 어른이 떠오르더군요. 그 어른이 지금 한국 공항을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제가 생활하게 될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런 꽉 막힌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며 말이죠. 잠시 후 한국 기숙사에 도착한 저는 2인실을 배정받았고 본격적으로 기숙사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이곳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한국 기숙사는 내부가 호텔 수준으로 굉장히 청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숙사 자체에서 해충 방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음은 물론 창문에도 일반 방충망이 아닌 미세 방충망을 설치하여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기숙사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 현관과 로비, 각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어김없이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런 센스 있는 환경 조성 덕분에 학생들이 보다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기숙사 내부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인 세탁실도 있었는데 이 안에는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고가의 세탁기와 건조기, 스타일러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의류와 침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훌륭한데 이 코인 세탁실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이 세탁실 한켠에 작은 테이블과 커피 머신이 있어서 세탁이 다 될 때까지 이곳을 카페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더니 이 세탁실이 딱 한국인들의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방 안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어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나 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 에어컨이 우리 방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많은 에어컨 값을 다 합하면 그게 다 얼마인지 게다가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런 시설을 당연하게 운영 중인 한국과 이런 시설을 당연하게 누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부럽기도 했고요. 중국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는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씁쓸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숙사 방문이 열리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지낼 한국인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나유진이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 한국인에게 호기심과 호감을 갖고 있었고 또 앞으로 좋든 싫든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하니 유진이와 친하게 잘 지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유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했죠. 안녕, 나는 중국에서 왔고 이름은 장리인이야. 앞으로 같이 잘 지내보자. 그런데 유진이는 제 악수를 받아주기는커녕 얼굴을 찌푸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유진이가 제 인사를 못 알아들었나 싶어 다시 인사를 하며 유진이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섰죠. 그러자 유진이는 아예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쳐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유진이의 무례한 태도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너 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유진이는 한참을 난처해하며 말을 못하더니 겨우 대답을 하더군요. 너 방금까지 내 머리를 긁던 손으로 나랑 악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 사실 방금 전까지 저는 머리가 가려워서 손톱으로 머리를 긁고 있었고 유진이는 기름진 머리를 벅벅 긁던 손으로 악수를 청한 제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죠. 솔직히 유진이의 지적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어쩐지 유진이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괜히 더 큰 소리를 치며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그래서 지금 내 손이 더럽다는 거야? 닦으면 될 거 아니야, 닦으면. 진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엄청 예민하게 구네. 유진이 너 혹시 결벽증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전에 중국 어른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저는 그런 중국인들과 다르게 깨어있다고 믿어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제 안에 한국을 향한 열등감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 저도 모르게 유진이에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유진이는 그런 제 태도에 크게 당황했고 그날 이후 저희는 어색하게 지내게 되었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나머지 단추들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니까요. 저와 유진이는 좀처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저는 유진이가 한번 밉게 보이기 시작하자 유진이의 모든 행동들이 다 안이 꼽게 보이고 꼴값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진이가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저렇게 깔끔을 떨면서 피부 관리를 하고 참 유난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제 신경을 제대로 긁는 일이 벌어졌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유진이가 침대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는 저를 보더니 대뜸 넌 샤워 안 해?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고 전부터 유진이와는 이런 청결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순간 짜증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 또 나보고 더럽다고 그러는 거야? 너는 너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내 나름대로 씻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오지랖 넓게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저는 그렇게 소리를 빽 질렀죠. 솔직히 유진이가 저를 더럽다고 오해하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열흘에 한 번씩은 꼭 머리를 감고 샤워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매일 샤워를 해대는 유진이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중국 사람 치고 꽤나 열심히 씻는 편이란 말이죠. 중국은 땅이 워낙 넓고 산간오지, 사막 지역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에 비해 상수도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서 각 가정에 깨끗한 수돗물이 한국처럼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에게 매일 씻는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일이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적게 씻었을 뿐인데 유진이는 그런 저를 더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저는 몹시 불쾌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유진이가 제게 선물 상자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어제 소리를 지르고 싸웠는데 오늘은 선물을 주다니 저는 유진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유진이는 그저 뜬모를 미소만 짓고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죠. 그런데 선물 상자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글쎄, 한국의 유명한 퍼퓸 샴푸와 때밀이 수건, 그리고 한국산 화장품 세트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저는 유진이가 저를 놀리는 건가 싶고 너 제발 좀 씻고 다녀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제가 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유진이는 일단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며 다급히 저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장리인,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은 너랑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여왕벌 역할을 하는 일본인이 있는데 걔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아.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시기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일본인 학생 하나가 저에게 악취가 난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소문을 들은 유진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도와주려 했던 것이었어요. 어쩐지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니 그런 사정이 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날 저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제 생각보다 목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목욕을 하찮은 일로 취급했지만 막상 목욕을 제때 하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목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제게 이런 깨달음을 준 유진이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상냥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찌질하고 한심스러운 저를 그냥 외면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유진이는 선물이라는 현명한 방식으로 제게 올바른 길을 알려준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유진이가 선물해준 한국 샴푸와 한국 바디워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몸을 씻어냈어요. 한국의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인지 샤워하는 내내 산뜻하고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제품으로 씻으면 다음 날까지 향기가 유지되었고 씻으면 씻을수록 피부가 점점 좋아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피부를 느끼며 저는 씻는 즐거움을 알아갔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매일 씻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갔죠. 유진이는 옆에서 그런 저의 변화를 응원해 주었고 저는 유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열심히 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낸 그 일본인 친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리인, 너 요즘 완전 달라진 것 알아? 사실 나는 너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어디 시공창 같은 곳에 사는 줄 알았어. 너한테 하도 끔찍한 냄새가 나서 말이야.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 너한테 나던 악취가 완전 싹 사라진 거 있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저는 그 일본인 친구를 향해 가볍게 웃어주고는 마법같이 거창한 건 필요 없다고, 난 그냥 멋진 한국 친구를 한 명 사귀었을 뿐이라고 답했죠. 그러면서 너 같이 못된 계집애는 절대로 사귈 수 없는 그런 친구라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그 일본 친구는 약이 올라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유진이와 점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 장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와 점심을 먹기로 한 곳은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이었는데 이 매장은 주문을 키오스크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한국은 대부분의 가게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키오스크만으로 운영되는 무인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무인 매장을 도입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현재 한국에는 길거리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편의점들이 들어서 있고 이것들은 이제 한국인들에게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국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한때 중국에도 무인 가게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중국의 무인 가게들은 모조리 철수해야 했답니다. 왜냐하면 밤이면 밤마다 노숙자들이 무인 가게에 들어와 죽치고 앉아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인 가게의 장점 중 하나인 야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가게의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렇다고 낮에는 장사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낮에 무인 가게는 불량배들의 천국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일반 손님들도 무인 가게에서 함부로 물건을 훔쳐가거나 가게의 가정집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서 결국 무인 가게들은 중국에서 모두 장사를 접고 말았답니다. 중국에서 평화롭게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중국이 키오스크와 CCTV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무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국 무인 가게 상용화에 실패한 이유는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한국인들보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게 되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지면 절대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법이니까요. 감시하는 눈이 없어도 정직하고 반듯하게 행동하는 양심. 한국인들은 그것을 갖추고 있기에 중국과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뛰어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장점들을 나열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이죠. 저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일단 한국의 대중교통은 이용 방식이 편리해서 좋았어요. 복잡할 것 없이 그냥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반면에 중국은 시골 지역에서 버스를 탈 때 아직도 버스 안에 요금을 걷는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죠. 게다가 중국의 버스는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요. 아마 한국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정도일 텐데 중국 버스의 배차 간격은 보통 1시간 이상이고 길면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자칫 실수로 버스를 놓치면 세상이 끝나는 듯한 절망감을 맛봐야 한답니다. 이번 버스를 놓치면 잠깐 기다렸다가 가볍게 다음 버스를 타면 되는 한국과는 아예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날씨까지 한여름이거나 한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에어컨이나 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지만 중국 버스 정류장은 그런 서비스가 일절 없답니다. 게다가 중국은 시내버스 안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찜통 더위를 생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버스는 에어컨과 히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직접 바람 세기까지 조절할 수 있으니 제가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감이 오시죠? 전 정말 이런 훌륭한 서비스에 놀람을 넘어 감동까지 받아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여기에 더해 한국 지하철 안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잖아요. 사실 지하철을 타고 멍하니 이동하다 보면 심심할 때가 많은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웹툰도 보고 동영상도 끊기는 현상 없이 볼 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정말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였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며 이 첨단 문명을 당연하게 누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온 뒤 원래의 느린 인터넷 속도를 마주하게 되자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럽던지요.
정말이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의 선진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는 사이 한국에서 저는 정말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교환학생 신분인 제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저는 유진이의 배웅을 받으며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타기 직전까지 중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작 1년도 한국에서 지내지 않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습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온 중국보다 한국에 더 큰 애정을 느끼고 있었죠.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한국에 쭉 눌러앉아 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바람일 뿐, 결국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국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 했죠. 그리고 다시 만난 중국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선진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평소보다 더 후진국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제 지갑이 사라져 있더군요. 잠시 경계를 푼 것뿐이었는데 그 사이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었죠. 그때 저는 내가 중국에 돌아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국에서 유진이와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게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밤에 조깅을 하는 일은 못하겠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한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우선 샤워를 하려고 하자 가족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깨끗한 것 같은데 무슨 샤워를 하냐면서 말이죠. 그런 가족들의 반응을 본 저는 갑자기 너무 답답해졌고 한국과 한국에 두고 온 유진이가 너무 그리웠어요. 한국에 가서 훌륭한 문화를 배운 뒤로 이미 나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전과 같은 후진국 생활을 하라고 하니 너무 힘들고 외로운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왜 그러냐며 절 걱정하는 가족들을 다 무시한 채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한국에서 지내던 꿈 같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한국은 위생 개념도 철저했고 모든 일 처리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죠. 작게는 음식 배달부터 택배, 우편, 대학교 학적 처리, 공항 업무까지 모든 시스템이 빠르게 착착 돌아갔어요. 저는 그런 한국 특유의 스마트한 분위기와 문화가 너무 좋았죠. 그건 우리 중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인 것 같아요. 유진이와 기숙사에 살 때 배달 어플로 야식을 시키면 30분도 안 돼서 음식이 짠하고 도착했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배달을 시키면 30분도 안 돼서 받을 수 있겠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우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이 원래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약 30년 전에 IMF라는 거대한 위기를 겪으며 나라 전체가 크게 휘청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외신들은 한국이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세계 최빈국으로 나앉게 되고 말 것이라 강하게 예측했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뚫고 무너진 하늘 아래에서 기어코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반도체였죠. IMF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는 2차 산업이 핵심이었지만 IMF가 터진 후 한국은 기존의 핵심 산업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3차 산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도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성공이었죠. 한국의 이런 대역전 성공 신화가 놀라운 이유는 먼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성 하나만을 보고 뛰어든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 너무 멋지기 때문이고 또 그 도전을 실제 성공으로 실현해낸 한국인들의 저력이 대단하고 또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최첨단 기술력으로 세계의 선두에 섰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죠. 예전에는 분명 미국이나 유럽이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던 영역들인 TV, 화장품, 영화 미디어 산업까지도 이제는 한국이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더 열광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게 드높아졌어요.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스스로를 가리켜 대국이자 세계 최고라고 하며 말하죠. 하지만 중국만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무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에 중국에서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 자체가 없는 나라라며 깎아내리기 바쁘죠. 그런데 사실 다 알잖아요. 이미 세계가 다 알죠. 한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물론 중국이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왜 국제 무대에서는 한국만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걸까요? 한국인들에게는 있고 중국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 보았어요. 그리고 예전 한국에서 유진이가 가르쳐 준 것에서 그 답을 찾았답니다. 전에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 유진이를 보면서 저는 유난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유진이가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었던 것은 사실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였어요. 같은 방을 쓰는 제게 혹시라도 나쁜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귀찮더라도 매일 샤워를 하며 청결을 유지했던 거였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한국인들은 웃기지도 않게 깔끔을 떤다고 비웃었던 거였고요. 이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소함이 모여서 시민의식을 만들고 국민성을 만들고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도 후진국으로도 만드는 거겠죠. 다행히 저는 훌륭한 한국인 룸메이트를 만난 덕에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 취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당연히 속상해하셨죠. 방금 귀국한 딸이 또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부모님들도 한국을 직접 보시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단체 한국 여행을 결정했고 몇 개월 뒤 저는 인천공항을 보고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뜬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대체 이 신세계는 어디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게다가 부모님은 인천공항의 직원들이 하나같이 모두 늘씬하게 키가 크고 예쁘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반짝거리는 피부에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영어 실력, 능숙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까지 해내는 인천공항의 유능한 직원들을 보며 제 부모님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셨죠. 혹시 한국이 국가 홍보를 위해 저런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들을 일부러 공항에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니냐며 의심할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의 젊은 아가씨들은 대부분 예쁘고 똑똑하다고 한국 젊은이들의 평균 미모와 지적 수준이 대단히 높으니 겨우 이 정도에 놀라면 안 된다고 했죠. 이어서 저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강남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강남대로를 빼곡하게 채운 고가의 외제차들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찔하게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을 보며 새삼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럴만도 한 게 저희 가족이 사는 후난성은 상대적으로 시골이라 이런 대도시의 풍경을 잘 볼 수 없거든요. 서울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이니 시골 출신인 저희 부모님께서 바로 감당하시기에는 벅찰만 하죠. 그래서였을까요? 원래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장리인, 너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엄마 아빠는 허락하마.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얼른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데리러 오거라. 우리도 여기서 살고 싶구나. 농담과 진담이 반쯤 섞인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참을 웃었죠. 우선 한국에 사는 것을 허락받은 게 너무 기뻤고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갈 제 미래가 기대되고 설렜거든요. 물론 우선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한국 회사에 취업하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많이 베풀고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싫으시겠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젊은 중국인들도 정말 많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한국을 많이 사랑하셨던 중국인 분이시네요. 사실 저도 중국 사람들은 좀 내키지 않거든요. 많은 중국인 분들이 장리인 씨 같았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 좋은 곳에 취직하시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나레이션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